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마음 건강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자, 평소에는 자기 일도 잘하고 씩씩하고 또 잘 웃고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약속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 깊은 허무감,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잖아요. 뭐 어제까지 연습하고 어제까지 대본 받아서 뭐 집에 갔던 뭐 배우가, 가수가 그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것이 꼭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 현대인들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안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고기능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겉으로는 일상생활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나 내면에 심한 무기력, 슬픔, 공허함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무기력, 우울증의 한 형태가 됩니다. 자, 증세는 일반 우울증과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외형상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학업, 대인관계 등에서 겉보기에는 아주 잘 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인들은 잘못 판단하게 돼요. 아, 그 사람 참 씩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픈 것 같지 않으니까 관심을 덜 둘 수 있죠. 그죠? 아, 넌 잘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은 더 마음의 병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내면의 고통은 가시지가 않죠. 그래서 만성 무기력, 피로, 즐거움이 감소됩니다. 자, 우울증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나 우울해. 나 우울하니까 우울증이야. 이게 아니고요.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걸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재밌고 신나고 웃을 수 있는 것들이 내가 하루하루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길을 걷다가 저기서 오는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귀엽고. 그러면 싹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웃음이 안 지어진다. 그러면 내가 우울증입니다. 아셨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아, 나 우울하니까 우울증이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아셨죠? 네. 자, 또 있습니다. 자존감이 저하되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의미가 없죠.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인가 잘 해내도 의미가 없어. 뭐 이게 무슨 의미야?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또 행동적, 정서적 특징이 있죠. 무표정한 감정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굳어지게 되죠. 잘 웃고 잘 울고 뭐 이러면 사실은 우울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스트레스, 어떤 아픔, 공허함 이것을 약간의 어떤 위장 전술을 쓰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방어 기제로. 그래서 유머, 또 일 중독, 그 다음에 과도하게 자기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혀 모르죠, 우리가. 그죠? 또 이 감정을 억제한 상태로 항상 괜찮은 척합니다. 그러면서 안으로는 계속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자, 원인이 있을까요? 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은 심리적, 환경적, 생물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원인 한번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완벽주의 성향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요. 그리고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심리가 뭐가 있죠? 자기 비판적 사고입니다. 성취를 이뤄내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만 합니다. 이러니까 번아웃 되기도 쉽죠. 또 억제된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으로 삭히는 습관이 생깁니다. 물론 그래요. 건 바이 건으로 계속 화를 내고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울고 이것 또한 옳은 방식은 아니죠. 그러면 옳은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승화시키는 거죠. 내가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약간 즐거움으로
네, 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산화시키고 승화시키면 돼요. 근데 그런 행동들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계속 안에서 고여서 썩게 되는 겁니다. 자, 환경적인 요건은 뭐가 있을까요? 지속적인 스트레스죠. 직장이 마음에 안 들거나 직장이 너무너무 일이 많다. 나하고 정말 안 맞는다. 이러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또 가정이 뭔가 화목하지 못하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이랬을 때도 당연히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분명히 장기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죠. 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는 것은요.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결핍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 고기능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스스로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아이들은 결국에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예쁘게 다루지 못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 무시당했던 그 환경에서 결국 이렇게 정서가 메마른 상태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 커서 고기능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생물학적으로도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호르몬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는 경우에 이렇게 고기능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이 고기능 우울증에 빠진 분이 계시다. 이러면 발생 확률은 확실히 더 높아집니다.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일을 잘 하는데도 삶이 무의미하고 돌아서 혼자 있으면 공허하고 힘이 쭉 빠진다. 네, 이랬을 때는요. 심리치료, 제일 대표적인 것은 CBT, 인지행동치료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주변에 심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상담센터라든지 정신과라든지. 근데 거기서 꼭 확인하셔야 될 건 CBT 상담이 되나요? 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받으시면 좋습니다. 또 심리학의 아주 기본 철학이죠. 기본 심리학. 이 심리 역동치료요. 그래서 이 무의식에 깔려있는 부정적인 어떤 기억들,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치료하는 그런 방식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약물치료, 심할 경우에 쓰셔야죠. 항우울제 처방받으셔서 쓰시면 개선됩니다. 생활습관, 불규칙하면 안 돼요. 불규칙하면 이 우울증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면 리듬, 식사 습관 이것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 집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좀 20분 정도 걷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나와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것도 다 보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 산책 나오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아이들 학원 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기능 우울증이다라고 하면 좀 많이 걸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분명히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사회적 지원도 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 사회적 지원이라는 것이 뭐 어떤 국가에서 하는 상담센터 이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친구,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무기력, 공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셔서 위로받으시면 좋죠. 또 스스로 완벽주의 태도를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미루기, 그 다음에 적당히 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미뤄도 세상이 안 망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해도 내일 전혀 문제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스스로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학대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자기 대화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하셔야 돼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예뻐, 멋있어. 아우, 최고야. 이렇게요. 걷다가 계속 자기한테 그런 대화를 해주세요. 네. 이거 무슨 미친 사람 아니냐?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 타인과의 대화가 우리 삶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자기 자신한테 어떤 메시지, 어떤 미래를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발 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삶이 그래요. 네, 원래 무의미하죠.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죽음, 자유, 고독, 무의미 이 네 가지를 삶의 어떤 근원적인 해결해야 되는 큰 화두로 잡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사람이 예전 같으면 조금 덜 합리적이고 덜 똑똑할 때는 뭔가 무슨 절대적 가치 뭐 이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삶의 의미도 꽤 맞춘 거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하느님의 자녀, 그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맞다. 원죄가 있대. 그 원죄를 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십계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신이나 절대적 가치를 믿지 않는 시대에 살게 됐어요. 우리가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스스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허무는 병이 아닙니다. 네, 공허하다, 허무하다. 아, 이거 병일 거야. 아, 이거 치료받아야 돼. 아니요. 내가 지금 실존하고 있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를 느낄 수 있다면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 삶의 기준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꼈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찾아내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하시면 되죠. 고기능 우울증에서 느끼는 허무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반복적인 일상에서 무의미함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무의미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인가에 집착합니다. 일에 집착하고 사랑에 집착하고 아이들한테 집착하고 그것에 돌아오는 것은 역작용이죠. 오히려. 그죠? 아이들과 갈등이 생기고 그죠? 뭔가 자꾸 소비에 집착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또 너무 일을 과로하게 했을 때 번아웃이 오게 되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무의미하다, 공허하다, 허무하다면 이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허무를 억누르지 마시고요. 의미 탐색으로 전환해 보세요.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느끼는 거지?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난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지? 이것이 밖으로는 답답하니까 그냥 허무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 관계, 성취에서 오는 허무감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만 안다면 내 삶에서 의미가 생기고 이 공허한 허무함을 치유할 수 있죠. 자, 또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공허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뭐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잖아. 해야지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분명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조차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선택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간에 나의 선택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선택이 내가 정말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선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반복적으로 아메리카노 아니라 뭐 저가 커피면 저가 커피 아니면 조금 중저가 커피면 중저가 커피 커피숍들 많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래 좀 싼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은 뭐 좀 기분이 그러니까 따뜻한 라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씩 이렇게 작은 것에 선택하는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이 공허함, 무력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의미를 찾는 거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네, 산책, 안부 묻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안부 묻기,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하루에 어떤 일과들을 글쓰기, 그죠? 글을 쓰는 거 너무 좋죠. 또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작은 루틴이 됩니다. 여기서 의미를 찾으시면 돼요.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걸 하니까 좋네? 이렇게요. 그죠? 이러다 보면 내가 하는 행동을 의식하다 보면 의미가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 이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 무기력을 느낀다는 건 내 삶에서 어떤 무의미함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의 삶과 내가 꿈꾸는 삶이 너무 다르다. 네, 그렇다면 상상하십시오. 인생이 길대요. 건강관리 잘하면 100살도 120살도 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건강하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은 언젠가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고기능 우울증, 정말 마음속 깊이 누구도 모르는 그 아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현대인이 많이 겪고 있는 고기능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의미 찾으시면 좋아요. 아셨죠? 의미는 큰 것부터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루틴부터 시작하시면 분명히 많이 나아지실 겁니다. 아셨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